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성공 투자 박민영입니다. 일본의 시장에 변수가 되고 있습니다. 어제 주요 일정 중 하나였던 BOJ 총재 발언 이슈. 이제 다음번에 금리를 올릴 수 있다라는 얘기가 전달되면서 그로 인해 미국의 국채금리까지 상승했습니다. 뉴욕장은 그 부담을 안고 변동을 겪었죠. 여기에 위험자산 회피 신호로 봐야 될까요? 비트코인의 변동도 나날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자, 일본의 변수 속에서 우리가 수혜를 보는 또 하나의 분야가 있는데 바로 인바운드 관련한 종목들이 되겠습니다. 중국과 일본의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보니 이것이 장기화될 것이다라는 시각에 많은 무게가 쏠리고 있고요. 관련한 종목들의 시세 또한 국내에서 나고 있습니다. 피해를 보는 쪽과 수혜를 보는 쪽을 명확히 구분해서 전략을 챙겨볼 때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새벽 마감한 뉴욕장의 분위기 어땠는지 점검해 보시죠. 뉴욕 증시 12월의 첫 거래일이었습니다. 산타 랠리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는데 첫날부터 쉽지 않은 하루가 연출됐습니다. 3대 지수 모두 하락세로 거래를 마쳤고요. S&P 500 지수가 0.5% 마이너스권 6,810포인트대까지 후퇴를 했습니다. 지금 모든 주요 외신들은요, 이날 뉴욕 증시 하락의 표면적인 이유를 비트코인의 하락세에서 찾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현재 구간에서도 7% 이상 급락하면서 85,000달러대마저 반납한 채 움직이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이더리움과 리플 등 주요 가상자산이 모두 9%대까지 낙폭을 벌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집계가 되는 것만 해도 레버리지 롱 포지션이 10억 달러 이상 청산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물이 추가적인 매물 출회로 연결되는 계속해서 낙폭을 키우는 현상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 거고요. 지금 대부분의 암호화폐 투자자들은 암호화폐와 주식에 함께 투자를 하기 때문에 비트코인 가격이 이렇게 갑자기 빠져버리면 증거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주식을 팔기도 한다. 오늘 주식시장 약세의 부분적인 이유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비트코인이 왜 이렇게까지 빠지는 걸까요? 그에 대한 이유를 BOJ의 금리 인상 가능성으로 설명하는 진단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우에다 가즈오 BOJ 총재는 이번 달에 금리 인상의 장단점을 검토한 뒤 적절한 결정을 내리겠다, 이런 발언을 내놨죠. 그러니까 정책 전환의 가능성을 시사한 것입니다. 사실 일본은 전 세계 모든 자산의 아주 중요한 유동성 공급원입니다. 굉장히 금리가 낮은 일본에서 엔화를 차입해서 고수익을 얻을 수 있는 해외의 여러 가지 자산들에 투자를 하는 것, 그것을 바로 엔캐리 트레이드라고 부르게 되는 것인데, 일본이 금리를 인상해버리면 그 엔캐리가 언와인드 되는, 청산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주식뿐만 아니라 가상자산 역시도 그 청산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라는 겁니다. 지금 국채시장에서도 즉각적인 반응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본의 2년물 금리가 폭등을 하면서 2008년 이래 최고 수준까지 치솟았고요. 미국의 국채금리 역시도 오릅니다. 10년물을 기준으로 7bp 이상 급등하면서 4.09%대에서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장기적인 그림을 그렸을 때 일본의 금리가 계속해서 상승을 하게 된다면 해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미국 국채만이 아니라 다른 매력적인 대안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미국 국채에 대한 매도 압력이 더 거세지면서 국채 가격은 떨어지고 반대로 금리는 올라가는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 계속해서 주시해 보셔야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암호화폐 가격의 약세 요인, 또 다른 이유로 지금 제기되고 있는 것 한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 세계 비트코인 홀더들의 총 보유 수량을 정리하고 있는 그림을 가지고 왔습니다. 보시면 스트래티지라고 하는 한 기업이요, 65만 개의 비트코인 수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미국 정부와 중국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수량을 합친 것보다도 더 큰 규모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비트코인 시장에 있어서만큼은 이 스트래티지라고 하는 단일 기업이 가진 인플루언스가 정말 어마무시하게 크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난 30일, 바로 며칠 전이었는데 이 스트래티지의 마이클 세일러 CEO가 자신의 X에 매우 의미심장한 글을 남겼습니다. 우리가
그린닷을 추가하기 시작하면 어떨까라는 이야기인데요. 이 그린닷이 무슨 의미냐? 그동안 마이클 세일러는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매주 일요일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이렇게 오렌지 닷을 찍은 차트를 올리고는 했습니다. 그리고 그 오렌지 닷을 찍은 차트를 올린 다음 날에는 어김없이 항상 비트코인을 추가로 매수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거든요. 그렇다면 그린닷은 지금 시장에서 매도의 신호로 해석이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이 소셜미디어 포스트가 마이클 세일러가 앞으로 비트코인을 자신이 매도하기 시작할 것임을 암시한 것 아니냐라는 해석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고요. 지금 워낙에 많은 비트코인들을 들고 있다 보니까 이쪽에서 매도가 나오기 시작한다면 가격 하락 압력이 끝도 없이 이어질 수 있다는 부담감이 시장에서는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다만 우리가 또 챙겨봐야 될 한 가지 뉴스는 매도 암시 이후에도 바로 어젯밤에 올라온 뉴스인데요. 오히려 스트래티지는 130개의 비트코인을 추가적으로 매수했다라는 소식도 챙겨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오늘 종목들의 움직임을 살펴보시죠. 지금 계속해서 구글 진영 대 오픈 AI 진영, 이렇게 시속 게임이 반복되고 있는 듯한 양상인데요. 간밤에는 구글 팀이 내리고 엔비디아 팀이 오르는 이 반대의 국면이 펼쳐졌습니다. 젠슨왕 CEO가 구글 TPU 등 AZ 간의 경쟁은 언제나 있어 왔던 이야기다라면서 엔비디아의 GPU 그리고 쿠다 소프트웨어가 지닌 생태계는 범용성, 유연성, 확장성 측면에서 압도적인 경쟁 우위를 지닌다라고 어필을 했습니다. 그러자 알파벳과 어제 말씀을 드렸던 그 TPU의 밸류체인 종목들이죠. 브로드컴, 셀레스티스카 그리고 루멘텀 등의 종목들이 하락세를 연출했던 반면에 엔비디아와 코어위드, AMD 등 엔비디아 진영에 있는 종목들의 시세가 괜찮았고요.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와 오라클 역시도 엔비디아 진영으로 묶이게 되는데 이 소식 이후에 낙폭을 축소시키는 변화가 진행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엔비디아는 이 소프트웨어, 반도체 설계 소프트웨어 기업이죠. 시놉시스라고 하는 기업 대표 주자인데 함께 파트너십을 체결 그리고 2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라고 발표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시놉시스의 주가가 5% 가까이 급등을 했고요. 엔비디아의 반도체 생태계를 확장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엔비디아 입장에서도 아주 분명한 호재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그 밖에 마이크론의 주가 역시도 이 일본의 1조 5천억을 투자해서 HBM 생산 시설을 증설한다라는 소식 소화하며 1.7% 올랐고요. 테슬라는 부담이 되는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장 막판에 저가 매수세, 반발 매수세가 다시금 유입되면서 보합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 밖에 주요 테마들의 이슈들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백신 관련주들 오늘 좀 유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FDA의 내부 메모를 통해서 공개된 내용인데 코로나19 백신이 아동 10명의 사망과 관련이 있다라는 것을 드디어 공개할 것이다. 백신 담당자가 이러한 내용을 직접 직원들에게 전했고요. 그러면서 모더나의 주가가 7% 급락했습니다. 지금 애프터마켓에서 급등하고 있는 종목으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몽고DB와 크레도 테크놀로지 데이터베이스 회사이고 또 데이터 센터의 장비들을 제공하고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둘 다 실적과 가이던스가 예상을 웃돌았습니다. 두 자릿수의 급등으로 진행되고 있고요. 그 밖에 오늘 아무래도 유동성이 주요한 쟁점으로 부각이 되다 보니까 유동성에 민감한 주요 테마주들의 시세가 일제히 부진했다는 점도 체킹해 드립니다. 미국 증시 랩업이었습니다. 국내 증시의 연결 포인트들 민영 앵커가 정리해 드립니다. 확실히 11월 초 이후부터 시장의 투자 심리가 조금 불안정하게 진행되는 듯합니다. 일단 국내장은 어제도 코스닥 우위 현상이 이어졌습니다. 코스피에서의 자금 이동이 좀 나타나는 걸까요? 코스피는 약보합권, 코스닥은 1%의 상승이었죠. 코스닥을 부흥시킬 만한 정책이 나올 것이라는 기대감 등이 주 영향을 끼쳤습니다. 에코프로그룹, 소프트웨어, 반도체, 소부장단의 종목들이 강했죠. 자, 일본의 BOJ 총재죠.
우에다 총재가 금리 인상을 본격적으로 검토할 것이다라는 소식을 전한 점, 이것이 결국에는 후반으로 갈수록 코스피의 힘을 빼놨습니다. 엔캐리 매력이 감소하게 되는 것이고 이것은 신흥국의 자금 이탈을 부추길 수 있죠. 엔화 강세 움직임 속에서 그래도 아이디어를 뽑아본다면 상대적으로 원화 가치가 더 떨어진다라는 것을 가정했을 때 인바운드 관련한 수혜는 일부 기대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을 갈까 한국을 갈까 고민하다가 한국을 오는 관광객들이 더 늘어날 수 있다라는 게 되겠죠. 자, 그리고 엔화 가치가 올라간다. 결국에는 일본의 기업들과 수출 경합도가 높은 기업들에게는 그래도 수혜를 볼 여지가 있습니다. 자동차, 전자, 기계, 조선 등이 될 수도 있겠죠. 이런 쪽에 대한 가능성은 일부 열어놓고 관련한 이슈를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산업적 측면에서 일부 기대 요소인 것이고요. 시장적 측면으로 봤을 때는 금리도 불편하게 만들고 비트코인에 대한 매도 압력도 키우고 있는 상황이라서 시장의 심리를 위축시키는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자, 이러한 일본의 이슈 속에 비트코인의 급락이 나타났죠. 레버리지 등의 롱 포지션이 강제적으로 청산되는 수급적인 움직임이기도 했고요. 코인 강세론자인 마이클 세일러가 매도 가능성을 시사한 점, 이 코인 시장의 변동을 더 촉발시켰습니다. 상황이 이러해서일까요? 기존에 많이 올랐던 쪽에서 기존의 주도주의 매도 움직임이 나왔고 상대적으로 덜 갔던 쪽에 관심도가 집중됐습니다. 그 중심에는 코스닥이 있었죠. 기존의 주도주 매도 속은 방산, 전력, 조선 등에서 매도 물량이 나왔고요. 아무래도 방산 같은 경우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종전 혹은 휴전에 대한 기대치가 단기적으로 반영이 된 것이겠죠. 그리고 수출입 데이터에서 삼양식품과 파마리서치 약간 실망감이 반영이 됐습니다. 많이 올랐던 종목군에서 이러한 실망이 반영되자마자 어제 주가 급락분은 꽤 컸던 것 같아요. 삼양식품도 6.8%나 하락했고요. 파마리서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15%의 급락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오른 것에 대한 빠른 차익 실현에 자극이 나오고 있는 것이고요. 그러면 이것을 받아간 쪽들은 어디였을까요? 어제 전방위적으로 바이오 종목들 강세 흐름이 있었죠. 호재가 있었던 쪽은 더욱더 민감했습니다. 한올 바이오파마, 헬릭스미스, 바이젠셀 혹은 오름 테라퓨틱스 이런 종목들 강세였고요. 2차 전지 역시나 상승이었습니다. 유럽의 이제 점유율을 늘리기 위한 움직임들이 좀 포착이 되면서 에코프로 그룹주들 중심의 강세였죠. 알테오젠이 코스피로 이전하게 된다면 에코프로 그룹주들은 조금 더 코스닥 내 수급을 빨아들일 수 있다는 기대감도 작용하고 있습니다. 자, 회로박단의 롯데에너지머티리얼즈도 어제 추가 강세였고요. 로봇은 장 후반 들어서 탄력은 조금 둔화되긴 했습니다만 어제도 상승의 중심에 이들은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엔화 강세 시 인바운드 수혜를 볼 수 있는 쪽, 인바운드 소비단의 종목들 상승이었습니다. 안 그래도 중국과 일본의 관계가 불편한 가운데 이들의 시세가 좀 도드라진 거죠. 유통단의 신세계, 현대백화점, 롯데쇼핑, 이마트 등이 강하기도 했고요. 그 밖에 카지노나 호텔 등의 종목들도 올라섰습니다. 테마로는 쿠팡 관련한 이슈, 또 최근에 업비트 자금 유출 이슈까지 더해지며 보완주가 강세 흐름을 나타내기도 했네요. 어제 시장에 대한 요약이었습니다. 자, 이제 하나씩 들어가 보죠. 자, KB에서 하이난 연구원의 보고서가 나와서 업데이트합니다. 간략하게 좀 요약을 했는데요. 지금 강세장 속에서 변동이 커지는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 이 조정이 이제 마무리 국면에 돌입하고 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연준의 완화적인 통화정책 그리고 나름 안정적인 금리, 정부 정책의 3.0 라운드, 그러니까 순차적으로 나오고 있는 정부 정책 등이 결국에는 시장을 받쳐줄 것이다라는 내용이었고요. 과거에 조정 후 랠리가 재개될 때는 기존의 주도주 그리고 새로운 주도주를 각각 주목할 필요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KB증권의 시각으로 봤을 때는 기존 주도주에서는 반도체와 전력, 증권을 중심으로 보고 있고요. 새로운 주도주로는 그 중심에 코스닥을 놓고 있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던 코스피 키 맞추기, 금리 인하 국면, 정부 정책, 그리고 1, 2월 코스닥이 강했던
계절성을 근거로요. 그래서 코스닥 내에서 가장 선호하는 것은 로봇이고 그리고 바이오도 이어보고 있습니다. 그다음 인바운드 관광 종목들 역시나 중장기로 관심을 둘 법하다라는 이야기를 내놓기도 했네요. 이 가운데서 우리가 참고할 만한 내용이 있을지 발췌해서 한번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모멘텀 각 섹터별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어제 그래도 양호했던 반도체였죠. SK하이닉스 등으로 외국인의 매수 움직임도 드디어 다시 포착되기 시작했습니다. 11월 반도체 수출 괜찮았고요. 일본의 중국향 포토레지스트 출하를 중단한 정황이 포착이 되면서 국내 반도체 소재 부품사들의 강세 움직임이 어제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동진세미캠, 삼양, 엔스캠 등의 종목 등이 되겠죠. 자, 일본이 강점을 갖고 있는 이 포토레지스트 관련한 소재들 수출을 통제할 경우 중국의 반도체 업체들이 생산 차질을 빚을 수 있고 그것은 결국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등의 칩 가격을 떨어지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할 것이다. 이렇게 보는 시각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진영에 나름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내용이었고요. 바이오 쪽은 바이오 헬스 품목의 역대 최대 수출 실적 기록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12월 미국의 금리 인하 가능성도 높아졌던 상황이었죠. 다만 애프터마켓에서 악재가 있었는데요. 어제 FDA 일상 결과를 공시하기로 했었던 케어젠이 거래소 측에서 그 임상 결과 공시를 반려했다라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다시피 정규장 대비해서 추가 하락을 나타내면서 애프터마켓에서 급락이 있었죠. 회사 측에서는 데이터 손상이 아니다. 정확성을 높이려는 추가 검증 절차에 불과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케어젠에 대한 변동은 일단 피해갈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자, 2차 전지도요. 11월 수출이 드디어 플러스로 전환됐습니다. 그리고 에코프로 그룹이 한국의 양극재 업체 최초로 유럽 생산기지를 확보했다라는 소식에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 또 그 외 소재단까지 같이 올라갔죠. 그리고 또 하나가 바로 인바운드입니다. 엔화 강세 속에서 상대적으로 원화 여행지로 선택이 될 것이고 한일령 2016년도에 한한령 당시 때 한국에 오려던 관광객이 대거 일본으로 갔습니다. 원래는 한국이 그 중국인들이 한 두세 배 정도 더 많이 오는 관광지였었는데 이 한한령 시점을 계기로 해서 일본으로 더 많이 가게 됐었죠. 그런데 지금의 상황은 바로 역전되고 있는 거죠. 중국 측에서 굉장히 공격적으로 일본으로 가는 모든 것들을 막아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으로의 관광객 유입이 더 늘어날 수 있다라는 기대, 결국 K관광이 도래하게 되는 거겠죠. 숙박, 카지노, 그리고 화장품 매장이나 세금 환급 시스템, 글로벌 텍스프리나 혹은 CJ 올리브영 이런 쪽 등을 떠올려 볼 수 있을 겁니다. 각각의 섹터별 모멘텀들을 살펴봤습니다. 지금의 시장에서 조금 시총 덩어리가 큰 섹터를 나눠본 거니까요. 참고해 주시죠. 자, 중국이 굉장히 노골적으로 일본을 배척하고 있죠. 이 갈등이 좀 길어지고 있습니다. 중국 외교관은 비외교적인 협박을 하고 있죠. 불장난에 일본은 타 죽을 것이다. 머리 나쁜 정치인이 선택하는 죽음의 길. 굉장히 공격적인 워딩을 초반부터 쏟아냈었고요. 일본 여행을 자제시키자 900편이 넘는 비행 항공편이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일본 수산물 수입을 금지시켰고 보이그룹 JO1의 팬미팅이 취소됐고 어제도 말씀드렸던 원피스 주제곡을 부른 오스키마키의 노래 중에 조명이 꺼지고 쫓겨나는 사태가 벌어졌었죠. 그리고 바로 그 다음 날 하마사키 아유미가 14,000명 수용이 가능했던 공연을 다 세팅해놓고 공연이 취소돼서 텅 빈 공연장에서 무관중 공연을 했다라는 소식까지 전달되기도 했습니다. 이 정도로 아티스트에게 모욕을 주는 일은 사실 한한령 때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중국이 굉장히 노골적으로 대만 문제에 민감하게 일본을 배척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 대목이죠. 일본의 반격이 나올까요?
반도체 소재 수출 통제 정황이 포착됐다라는 소식이 어제 있었죠. 물론 공식적이진 않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움직임이 정말 흘러간다면 중국 측에서는 또 휘토류 수출 통제로 무역 보복을 할 가능성이 있겠죠. 앞으로 어떤 체크 포인트를 놓고 봐야 하는가? 중국과 일본의 서로 대하는 추가적인 태도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봐야 되고요. 그로 인해서 외환 시장의 변동도 체크할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미국의 태도도요. 중국은 사실 대만 문제는 최상위 이익 문제다라고 얘기할 만큼 대만에 굉장히 주력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일본이 건드린 상황이죠.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 동맹국의 이러한 위기 상황에 손을 들어주진 않습니다. 어찌됐건 본인 국가의 미국의 경제 이익에 더 주력하고 있는 모습이죠. 오히려 일본에게 대만 문제로 중국을 자극하지 말라라는 입장을 취했습니다. 과거가 생각이 납니다. 트럼프 일기 때도 미국은 사드 보복에 관련해서 우리가 한알령 제재를 받을 때 딱히 도왔던 적은 없습니다. 이후 한알령은 8년째 지속되고 있죠. 이런 측면이라면 이러한 갈등이 조금은 더 길어질 수 있다. 이런 시각 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과거에 당했던 일을 일본과 중국이 서로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2016년도 중국의 한알령이 이제 한일령으로 바뀌어서 중국이 일본 때리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과거에는 이 한알령 속에서 일본이 수혜받던 것을 우리가 지금 수혜 기대주로 꼽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 측에서도 2019년도에 우리 포토레지스트, 불화수소, 불화폴리이미드 소재 수출을 통제했던 바가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를 계기로 해서 국내에서는 반도체 소재를 국산화하려는 움직임에 박차를 가했던 바가 있었죠. 이것을 또 일본이 중국의 소재 수출 통제를 하려고 하는 상황이죠. 이 모든 것들을 우리는 겪어봤었고 그러면 그와 관련해서 어떤 수혜단을 봐야 되는가를 고민할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련한 수혜 영역들을 좀 정리해봤습니다. 자, 처음에는 중국과 일본의 갈등이 관광에서 수산물, 문화, 무역, 이제 경제 보복까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식품, 수산물 수혜주, 유통 면세주, 미용, 성형, 피부 관련 종목들, 화장품, 여행, 편의점, 호텔, 카지노, 그리고 반도체 소부장까지 확장이 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엔터에 대해서는 수혜를 보기가 좀 어렵다라는 시각이 나와서 조금 조심스럽긴 합니다. 왜냐하면 국내 아티스트들 팀 중에서도 중국인 멤버도 있고 일본인 멤버도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일본 측에서는 중국인 멤버 있는 쪽 우리 쪽에서 공연하지 말아라 라는 입장이고 중국 측에서는 일본인 멤버 있는 쪽은 안 된다라는 입장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중국에서도 자국산 콘텐츠, 자국산 아티스트 등에 대한 강조가 더 있을 수 있다. 이런 시각인 거죠. 안 그래도 엔터사들 요즘에 관심 받지 못했던 상황인데 이 일본과 중국의 갈등 속에서도 좀처럼 회복을 보이진 못하고 있습니다. 어제 엔터 쪽은 또다시 하락하는 모습이 있었고요. 어제 가장 강했던 쪽이 바로 이곳입니다. 반도체 소부장단이요. 솔브레인, 동진세미캠, 그리고 SNS 캠트로스, 경인양행, 램테크놀로지, 삼양 엔시캠 등의 종목들이 어제 굉장히 강하게 뛰어 올랐죠. 거의 다 10% 이상씩 올라갔고요. 캠트로스 같은 경우는 제 기억엔 상한가였던 것 같기도 한데요. 이런 종목들의 추가적인 시세가 더 이어질 수 있을지에 대해서 오늘 좀 초점을 맞춰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캠트로닉스 아니고요. 캠트로스입니다. 네, 이런 종목들의 시세적 측면의 연속성을 잠시 후에 전략단에서 살펴보죠. 자, 이번 일을 계기로 반도체 소부장 시대가 열리게 되는 걸까요? 일본이 반도체 핵심 소재 수출 통제를 한 정황이 포착됐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것이 중국 반도체 업체들의 생산 차질을 가져온다면 반도체 가격을 지지해 주는 것이고요. 일본의 포토레지스트 통제, 중국의 조달 불확실성, 그리고 한국 업체와 연결될 수 있다라는 기대 등도 가져갈 수 있겠죠. 왜냐하면 일본의 포토레지스트는
세계 점유율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쪽을 제외하고 봤을 때 선택지가 그리 많지 않다라는 게 되겠죠. 그러면 국내에서 관련한 밸류체인들을 일단 테마로라도 뽑아놔야 되는 겁니다. 포토 레지스트용 재료 등으로서 삼양 엔스캠, 캠트로스, 경인양행, 솔브레인 이런 종목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제 이 종목들이 모두 다 일제히 올라섰던 거고요. 여기서 재료를 받아서 포토 레지스트를 만드는 업체로는 동진 세미캠이 되겠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EUV용 포토 레지스트는 삼성과 개발하고 있는 단계이긴 합니다만 전반적으로 그 외 포토 레지스트 라인은 잘 갖춰나가고 있는 업체이죠. 그리고 조금 더 확장해서 포토 공정의 또 다른 주역이 바로 EUV 블랭크 마스크입니다. 이것은 또 일본 업체를 제외하고는 공급사가 극도로 제한됩니다. 거의 SNS텍 밖에 없다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죠. 그러니까 일본을 배제하는 측면에서의 아이디어를 본다면 SNS텍 역시나 이 소재단 외에서도 같이 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래서 반도체 포토 레지스트와 블랭크 마스크 밸류체인에 대해서 한 번 더 짚어보는 겁니다. 자, 반도체 소부장 시대가 열리는 걸까요? 궁금합니다. 반도체 소부장을 둘러싸고 지금 일본과 중국의 갈등 수혜 기대도 있고요. 반도체 주요 3사, 삼성, 하이닉스, 마이크론 등은 여기저기 캐파를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반도체 소부장에게는 모멘텀이 될 수 있는 내용이죠. 거기다가 반도체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보니까 첨단 공정화되고 있습니다. 공정 난이도가 올라간다는 건 소재 단가 사용량이 늘어나는 것이고 장비 난이도도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동진 세미캠, SNS텍, 한미 반도체 등도 생각해 볼 수 있고요. 미세 공정으로 가면 갈수록 세정과 식각 단계가 늘어나고 평탄화 작업인 이 CMP 중요도가 상승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쪽으로도 눈여겨볼 수 있는 종목들이 줄줄이 예정돼 있죠. 반도체 소부장도 참 오랜 부침을 겪다가 올해 들어서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데요. 밸류체인 정리를 아침에 급하게 했습니다. 노광 전공정단, 사실 그동안은 HBM 이슈로 후공정단의 종목들이 더 많은 주목을 받았었는데 이제서야 이들의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치도 높아지고 있어서 상대적으로 못 갔던 전공정 진영에 관심을 좀 높여가야 되는 시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노광공정 종목군들, 식각공정, 세정, 방막 증착, CMP, 어닐링 혹은 검사, 자동화 설비단이 있고요. 지금 시장에서는 일본의 이슈로 인해서 이 노광공정 쪽이 조금 더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포토 레지스트와 원재료 쪽, 블랭크 마스크 이런 쪽이 되겠죠. 그리고 오버레이, 오로스 테크놀로지 등까지요. 일단은 앞단에 이들이 먼저 이슈를 타고 반등을 줄 수 있을 것인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도 후공정 빼놓으면 서운하니까요. 후공정 밸류체인도 테스트와 패키징, 검사 라인 넣어봤고요. 옷사 업체들 그리고 잘 나갔었던 기판주들까지 체크를 해봅니다. 엔비디아 진영이 밤사이 미국장에서 조금 더 우세를 기록했기 때문에 HBM 모멘텀을 받아간다면 이들도 함께 상승에 동참할 수 있을지 지켜보시고요. 그리고 엔비디아가 설계업체인 시놉시스 인수 이슈가 있었죠. 그래서 설계단의 종목들도 팹리스와 디자인하우스, IP 넣어봤습니다. 에이직 반도체에 대한 이슈가 부각되고 관심을 받아가는 것 또한 이들에게는 당연 호재성 뉴스가 되겠죠. 환경과 외관 설비도 넣어놓긴 했습니다만 사실 여기까지 관심이 갈지는 모르겠습니다. 반도체 소부장도 올라설 수 있는 타이밍이 된 것인지 궁금해서 일단 정리를 해봤고요. 자, 미국장 요약은 짤막합니다. 일본의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엔캐리 청산에 대한 우려감이 커졌고요.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까지 뛰어 올랐습니다. 비트코인도 매도 압력을 받아가며 하락이 나타났고요. 그것이 전체적인 뉴욕장을 변동으로 이끌었죠. 뉴욕 증시 하락했습니다. 엔비디아는 그래도 경쟁 우위에 있다는 젠슨 왕 CEO의 발언 덕분에 올라설 수 있었고요. 엔비디아 진영이 올라서자 한동안 올랐던 구글 팀은 하락하는 모습이 있었죠. 요즘에 애플 분위기가 그래도 좋습니다. AI 버블론, 수익화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애초에 AI 투자 많이 안 했던 점이 오히려 안정성으로 부각이 됐죠. 그 외에는 중국의 일부 경제 데이터가
좋아지면서 알리바바 등의 중국 소비 관련한 종목이 올랐습니다. 그 밖에는 사실 테마를 비롯해서 전방위적으로 뉴욕장은 떨어졌다 이렇게 기억할 수 있겠네요. 자, 이렇게 시장 분위기 살펴봤고요. 자리 이동해서 전체적인 시장에 대한 내용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황 측면에서는 사실 그렇게 기대 요소가 많지는 않습니다. 일본의 금리 인상, 이것으로 인해서 일본의 10년물 국채 금리가 2008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죠. 엔저로 인해서 그동안 유동성이 돌았던 것이 금리 인상이 된다면 엔화 유동성이 줄게 되고 엔화 가치가 상승하게 될 겁니다.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 나타나고 주식과 비트코인에 대한 매도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미국의 국채 금리도 밤사이 그것을 걱정하며 상승했습니다. 이 상승 부담 속에서 제약바이오도 코인도 각종 테마주도 전반적으로 조금 하락한 점은 불편하네요. 특히나 알테오젠의 파트너사인 머크 같은 경우도 밤사이 낙폭이 좀 컸었기 때문에 제약바이오 진영이 단기간 상승에 대한 부담을 좀 마주하게 될지 걱정스럽긴 합니다. 그래도 코스닥 진영에 대한 관심도가 계속 유지된다면 그 수급은 남아있지 않을까 살짝 기대를 가져봅니다. 자, 반도체요. AI 진영에서는 엔비디아 시세가 밤사이 우위에 있었기 때문에 HBM 좀 체크가 필요한데 거기다 단독 뉴스가 있었습니다. 삼성이 HBM 생산 능력 측면에서 하이닉스를 처음으로 추월했다라는 소식들. 그래서 삼성 HBM 관련한 종목들 일단은 테마라도 좀 체크를 해보겠고요. 일본의 반도체 소재에 대한 수출 통제 이슈 중국향으로요. 관련한 종목들 앞서 보여드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런 정도 오늘 살펴보면서 시장의 분위기를 잘 가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12월 첫째 주인 이번 주 AI 방향성 탐색 구간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러한 일정들이 있다라는 점 말씀드렸고 가장 중요한 것은 5일에 예정돼 있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주주총회 일정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AI 수익화 비전 발표가 있다면 그래도 수익화 논란을 좀 잠재워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일정들이 중요한 것 같아요. 어제 버텼던 쪽이 수출이 잘 나왔던 쪽이었죠. 그리고 일본의 우에다 총재 연설이 굉장히 중요했었던 하루였죠. 그리고 그럼 오늘은 또 무엇이 있을까? 가장 중요해 보이는 건 미국 파월 연설이 예정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내용들 국내장에 어떻게 전달되는가 봐야 되겠고요. 미국의 ISM 제조업 지수는 국내 반도체 업계의 풍향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쪽이 만약 잘 나온다면 그래도 반도체 업황에 대한 기대는 더 유지될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이러한 일정들 월, 화, 수 봤고요. 목금까지도 잘 봐야 될 텐데 에임드 바이오가 지금 바이오에 대한 관심이 꽤 올라와 있는 상황에서 이 ADC 종목이 상장을 한다라는 점. 요즘 신규 상장주 분위기도 좋고 바이오도 좋은 상황에서 이 종목이 IPO를 하는 점에서 시장의 관심을 꽤 받을 수 있다라는 점 열어놓고 가겠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경쟁력 강화 발표 4일로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정부는 아직까지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죠. 뇌전증 학회나 미국의 혈액학회 등의 일정들도 체크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시장 속 내용들 들여다봤고요. 섹터 뉴스 가볼게요. 요즘에 보안주에 대한 관심은 높은데 정말 괜찮은 보안주가 있을까에 대한 고민도 깊습니다. 미나 앵커 관련해서 조사해 주셨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이 아마 많은 분들께서 가장 궁금한 부분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보안 테마주들 살펴보면서 어떤 것이 그래도 가장 유망해 보이는지 힌트를 얻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처음으로 준비한 화면은 제가 직접 받은 문자인데요. 저도 이제 개인정보가 유출이 됐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메시지 수가 지금 400개를 넘어가는데 그만큼 이것이 모두 거의 다 스팸 문자인 만큼 저의 개인정보도 이곳저곳에 퍼지었다는 점, 이것을 많은 분들께서 느끼실 수 있을 만한 화면입니다. 이제 쿠팡까지 털린 마당에 여기서 주요 이슈 키워드는 내부자 접근 통제라는 키워드인데요. 여기서 힌트를 얻을 수 있는 만큼 이 키워드를 계속해서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에 올해만 들어서 통신사와 카드사 그리고 이 쿠팡 같은 유통사까지 모두 다 개인정보가 털렸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한 해 만에 많은 일들이 있을 수 있을까 참 기가 막힌 상황이기도 한데요. 2024년 작년 세계 사이버 범죄 피해액은 9조 5천억 달러를 기록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올해를 기준으로 봤을 때 세계 사이버 범죄 피해액은 약 10조 5천억 달러로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는 한화로 환전을 해봤을 때 1경을 넘어가는 수준이기 때문에 상당히 피해 규모가 크다고 볼 수 있는 상황이죠. 이렇게 문제가 커지고 있다 보니 보안 시장 자체도 커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보안 시장 내에서도 보안 서비스 분야를 공략하고 있는 시장 규모 또한 앞으로 커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2022년부터 연평균 14.5%의 성장률을 기록하면서 2031년에는 152억 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요. 이는 한화로 봤을 때 약 20조 원의 규모라고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보안 시장 분야에 대해서 필요성과 중요도는 더욱더 강화되고 있다는 점을 숫자로 체감해 볼 수가 있는 거죠. 다시 시각을 쿠팡 사태로 좁혀봐서 우리가 어느 쪽을 바라봐야 하는지 그 부분을 좀 기준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기준이 마련이 되어 있는데요. 이번 사태를 기준으로 시장에서는 내부자 접근 통제 프로그램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을 찾는 데 분주한 모습이고, 그리고 내부 네트워크 통제 및 위험 신호 감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기업들을 찾는 데 분주한 모습입니다. 이 두 가지 기준을 살펴봤을 때 종목들을 고르는 것이 조금 더 유리해 보인다는 점 살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관련 기업으로는 ICTK라든지 다우데이터, 사이버원, 지니언스, 소프트캠프, 한스 등 이러한 종목들이 거론이 되고 있다는 점도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만 이게 이제 직접적인 수혜가 예상됩니다라고 단정을 지어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지금 쿠팡 사태와 관련해서 이러한 종목들 쪽으로 수혜가 예상된다 라고 거론이 되고 있다 정도로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나 이 사이버원이라든지 지니언스, 소프트캠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앞서서 마련해드린 두 가지 기준에 가장 적합한 기업으로 거론이 되고 있는 만큼 잠시 뒤에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이어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여기서 이제 유의사항은 한 가지가 있는데요. 올해 안에만 이렇게 보안 사태와 관련해서 이슈가 여러 번 터졌다 보니 이 모멘텀이 어느 정도 지속이 될 것인가 여부는 앞으로도 좀 지켜보면서 관망해 보면서 가늠을 해봐야 할 필요성 짚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트레이딩은 가능하지만 이슈의 파급력에 따라서 상승 기간은 달라질 수 있다는 점 꼭 유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모멘텀이 여러 번 재료로 사용이 됐다 보니 그 파급 효과가 크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은 늘 유의를 해봐야겠습니다. 넘어가서 보안주 메뉴판 정리를 해봤습니다. 정말 다양한 종목군들이 이제 퍼져 있는데 소프트캠프부터 사이버원까지 정리를 해봤고요. 소프트캠프가 아무래도 이번 쿠팡 사태와 관련해서 가장 직접적인 수혜가 예상된다라는 코멘트를 받고 있기도 하고 전일장 시세가 이제 상한가를 기록했기도 한 만큼 가장 상단에 위치를 해봤습니다. 소프트캠프 관련해서는 잠시 뒤에 따로 판을 마련했으니까요. 자세하게 그때 가서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고, 그리고 아래 제가 써놓은 내용들을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네트워크 접근 및 단말 통제와 관련해서는 사이버원과 지니언스가 거론이 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을 이제 어떻게 이해를 하시면 좋냐면 이제 네트워크 내부, 그러니까 내부 네트워크에 접속을 할 때 뭔가 이상 신호가 감지가 된다든지 위험 신호가 감지가 됐을 때 사전에 차단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라고 살펴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분야에서 사이버원과 지니언스가 관련주로 거론이 되고 있다는 점 그렇게 반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이 테마주들이 보통 뛰고 있는 주가 양상이 장 초반에 급등했다가 탄력이 둔화되는 흐름인데 지니언스라든지 사이버원 같은 경우에는 전일장 시세를 살펴보시더라도 비교적 장 막판까지 꾸준히 강세를 유지했다는 점이 눈에 띄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상승률 자체도 두 자릿수대로 강세를 기록했고요. 그래서 이제 가장 직접적인 수혜가 예상되는 소프트캠프가 상한가를 기록한 상황 속에서 그 이후에 주목을 받고 있는 기술력 분야에서 사이버원과 지니언스도 비교적 탄탄한 주가 흐름을 유지하면서 거래를 마쳤다는 점이 하나의 힌트가 될 수 있겠죠.
넘어가서 이제 소프트 캠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소프트 캠프는 상한가를 기록했을까? 이 부분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이제 결론을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소프트 캠프가 갖고 있는 핵심 솔루션이 부각이 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쿠팡 사태의 취약점을 해결해 줄 가능성이 가장 높은 기업으로서 소프트 캠프가 거론이 되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도 상한가라는 반응을 보여줬다. 이렇게 요약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이번 쿠팡 사태의 본질은 앞서서 제가 계속해서 강조를 해드렸지만 내부 시스템에 있는 대규모 개인정보가 해외 서버로 무단 반출이 됐다는 점인데요. 그러니까 내부 정보와 관련해서 보안이 잘 이루어지지 못했다라는 점이 가장 큰 이슈였습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지금 소프트 캠프가 갖고 있는 서비스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용이하다라는 점이 부각이 되고 있는 거고, 이 서비스를 뜯어서 살펴보시면 PC와 서버 내의 문서 암호화 서비스, 그리고 허가받지 않은 외부 반출 차단 서비스인 DRM 분야에서 강자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만큼 앞으로 이러한 서비스와 관련해서 더 주목을 많이 받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기대감이 반영이 된 결과 이렇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사태를 통해서 향후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기대 포인트는 기업들이 이 내부자 정보 유출 및 데이터 반출 통제와 관련해서 이 시스템에 투자하는 것을 의무화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기대감, 그리고 이것이 현실화가 될 수도 있다라는 기대감, 그런 것들이 지금 꼽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소프트 캠프의 이 실적을 살펴보시더라도 같은 그룹에 있는 타 기업들 대비해서 실적이 나름대로 견조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 봉이 바로 매출액이고 라인이 영업이익입니다.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조금 감소하는 모습을 기록하고는 있지만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2023년부터 올해 3분기까지 누적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봤을 때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 분기별로 살펴보시더라도 이번 2분기 연속으로 흑자 전환에 성공한 만큼 앞으로에 대한 기대감을 더 많이 갖고 있습니다. 앞서서 민영 앵커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사이버 보안 분야에 대해서 이제 중요도라든지 필요성은 강조되고 있는 상황은 맞습니다. 하지만 이제 시장에서 반응을 얼마나 잘 해줄 것인가, 그리고 결국에 살아남게 되는 기업은 어떤 것인가, 이것이 중요한 부분인데, 일단 쿠팡 사태와 관련해서는 소프트 캠프가 주목을 많이 받고 있고, 그리고 그 외적으로 내부 정보를 유출시키지 않는, 그리고 이상 감지를 미리 해서 선제적 대응을 하는 관점에서 종목들이 또 거론이 되고 있다는 점을 짚어드렸는데요. 점점 더 커지는 보안의 필요성 상황 속에서 찐수해주는 어떤 것들이 있을지 저희와 함께 종목 골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장에 대한 전략 고민해 보겠습니다. MTNW 김진만 위원님, GL리서치 박창윤 대표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박창윤 대표님과 시장에 대한 전략 먼저 들어보면서 이야기 나눠가겠습니다. 지금은 명확하게 코스닥 우위장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이 우리가 계절성으로 기대하는 1월, 2월까지 계속 이어지리라고 보시는지, 그리고 만약에 이어진다고 가정을 하면 바이오, 2차 전지, 로봇을 좀 골고루 담아 포트를 구성해야 될지, 아니면 그냥 열심히 반도체 대표주를 집중해야 될지,
어떤 선택을 하시겠어요? 어제 시장에서 그에 따른 시장의 색깔의 변화에 대해서 나타났었죠. 기존에 코스피를 주도했었던 조방원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전력 설비까지 많이 올랐었던 종목들의 하락 자체가 크게 나타났습니다. 조선에서는 하나오션 그리고 방산에서는 하나에어로스페이스나 현대로템 그리고 원전에서는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이런 대표적인 종목과 3분기 실적이 좀 부진했었던 파마리서치 그리고 삼양식품 같은 이런 주요 종목들의 차익 실현 자체가 가파르게 나타나는 가운데 효성중공업이 무려 6% 이상 급락하는 모습이 나타났었죠. 그럼 그 빈자리를 어디가 채워나가느냐? 결국 코스닥의 중소형 종목들, 그동안에 못 알랐었던 종목들의 차익 실현 자체가 가파르게 나타났습니다. 그 안에서 특징적인 부분은 IT 소부장은 굳건했어요. 즉 반도체는 굳건하면서 2차 전지와 그리고 바이오 이런 주요 종목들의 상승세가 두드러지게 나타났습니다. 알테오전의 빈자리를 결국은 에코프로 비행과 에코프로가 채워나가기 때문에 2차 전지가 한 축에서 강하게 올라오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탄산 리튬이 지금 현재 90위안을 넘어서는 모습 자체가 포착이 되고 있죠. 그에 따른 상승 흐름이 2차 전지 전반을 옮기 확산에 지금 일조를 하는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고요. 또 다른 한쪽에서는 이제 바이오, 알테오전의 빈자리는 결국은 나머지 ABL 바이오를 중심으로 한 이런 주요 플랫폼 기업들의 상승이 지금 그 빈자리를 채울 수 있다는 부분이죠. 물론 펩트론 같은 경우는 일라이릴리와 14개월간의 추가적인 이런 기술 공동 개발에 대한 부분 기간 자체가 이제 12월 1월 정도 만료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한 10개월 정도 더 추가적으로 연장할 수 있다 하는 기대감 자체는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확실성이 크게 흔들리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펩트론을 제외하고는 여타 바이오 주요 종목들의 수급 자체가 전반적으로 골고루 확산이 되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이런 1월 효과 그리고 산타랠리를 기대한 중소형주 랠리 자체가 최소한 정부 이런 코스닥 정책 활성화 정책 발표 이전까지는 기대감이 계속 랠리가 나타날 수 있다는 부분이겠죠. 빠르면 이달 중에 이런 부분이 발표할 것이라고 기대가 되고 있고 실제 자금 집행 구체적으로 나오는 부분 자체는 내년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이제 코스피를 중심으로 한 ETF 패시브 자금 유입을 중심으로 한 코스피 대형주였다면 코스닥을 중심으로 한 이런 종목장 랠리 이런 부분이 좀 더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제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어제 거래대금 보셨어요? 어제 거래대금 보시면요. 코스피가 11조 8천억 기록을 했는데 코스닥이 11조 8,100억을 기록했습니다. 코스닥이 코스피를 넘어간 게 저 언제인지 기억도 안 나거든요. 최근 한 5, 6개월 사이에는 없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만큼 최근에 더블스코어 이상 차이가 났었던 거래대금이 코스닥이 역전을 시켰다는 부분 이러한 부분은 시장 색깔의 변화를 반증하는 뒷받침하는 근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계절성과 키 맞추기의 현상 속에서 코스닥에 조금 더 관심을 받고 랠리가 이어질 수 있다라고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잠시 후 그 중심에서 어떤 종목을 보고 계시는지는 따로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김진만 위원님은 어떤 시각일까요? 일단 주도 섹터와 약간 소외단을 함께 투트랙으로 보되 주도 섹터에 더 큰 비중을 싣고 약간 작은 산타랠리를 기대해보자라고 얘기하셨던 걸로 기억합니다. 네, 산타 랠리 충분히 가능성 있다라고 생각은 하는데 이제 잘 골라야지 산타에 좀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반도체, 투톱이죠, 삼성전자, 하이닉스 여기서 급등해서 올라가기에는 사실 가격적인 부담은 있습니다. 즉 12월에 올라가기에는 부담은 좀 있고 이제 내년 초에 올라갈 만한 여러 가지 긍정적인 요소들이 조금 더 다분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수급을 예전에 많이 가져가서 다른 종목들이 조금 이제 지지부진했다라고 하면은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변동폭이 줄어들게 되면서 다른 쪽에 수급상 좀 어느 정도 이익을 볼 수 있을 만한 구간들이 많다라고 생각하고요. 일단 코스피 쪽에서 보시게 되면은 여태까지 올랐던 이제 조방 원전 쪽에서 조금 이제 생채기가 나기 시작하면서 조금 수급이 빠져나갔는데 반대로 금융 쪽에서 의외로 또 바닥 지지하고 올라가는 쪽이 많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용 정리를 하면 코스피 쪽에서는 일단은 반도체 투톱은 살짝 쉬어갈 거라. 다만 예전처럼 급락 혹은 급등을 반복하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어지겠습니다만 변동성이 좀 줄어서 갖고 계신 분들은 조금 재미없는 시장이 12월에는 펼쳐질 수도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고요. 조방 원전 쪽에서 조금 변동성이 커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관련된 협의체 관련된 이야기가 아까 들어오기 한 10분 전에 이제 속보가 나왔었는데 오늘 추가적인 반등에 성공을 하는지 한번 다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은 코스피 쪽에서는 금융 쪽에 좀 괜찮다. 이렇게 한번 코멘트 드리려고 하고요. 이제 코스닥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일단
코스닥이 일부 이제 정책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은 합니다. 근데 다만 이제 어제 펩트론 쪽에서 살짝 문제가 나오게 되면서 이게 단순히 개별주 성향의 이슈로 마무리가 되는지 아니면은 보통 이제 바이오가 한 종목이 크게 하락했었을 때 섹터 자체에서 좀 매도 물량이 강하게 추리하는 경우도 일부 충분히 체크를 해서 여러분들이 보셨던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저는 오늘 바이오 쪽에서 얼마만큼의 수급이 빠져나가는지 혹은 이제 펩트론만 빠져나가는지 여부를 잘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코스닥 주요 이제 지금 2차 전지 쪽에서 수급을 받았는데 어제 2차 전지 좋다고 하길래 살짝 봤는데 사실 뭐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삼성 SDI 같은 대형주들은 크게 이제 변동폭이 없었고 에코프로 그룹주들이 이제 헝가리 관련된 긍정적인 이슈 때문에 조금 이제 개별주적인 성향을 띄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만약에 코스닥이 올라가게 된다라고 하면은 여기서 이제 소부장 쪽에서 얼마만큼의 퍼포먼스를 보여주면서 시가총액 상위권 쪽으로 쭉 올라오는지 여부를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충분히 저는 이제 만약에 12월에 코스닥장이 이어지게 된다라고 하면은 그동안 못 갔었던 소부장 쪽에서 한 번 정도 상단을 돌파할 만한 여러 가지 긍정적인 이슈들이 나올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일본과 중국의 관계가 계속적으로 틀어질수록 한 번 정도의 이슈 몰이까지 같이 동반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소부장 쪽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 코스닥 쪽을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다. 좀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은 더 코스닥 쪽에 관심이 이어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두 분의 동일한 전략 속에 약간의 다른 디테일이 있었고요. 그러면 코스닥 내에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섹터나 테마군에 대한 전략으로 이어가 볼게요. 박창윤 대표님, 일단 뭐 가장 어제 뜨거웠던 쪽은 2차 전지였습니다. 2차 전지에서 지금 코스닥 혹은 뭐 2차 전지 섹터로 대응을 한다고 하면 무슨 종목으로 압축할까요? 시장에서 지금 반응이 나오는 쪽이 그동안에는 삼성 SDI를 중심으로 한 ESS 밸류 체인 내에 속해 있는 주요 종목들의 강세 흐름이 두드러지게 나타났었죠. 거기에 대해서 중대형 종목들의 강세 흐름이 나타났을 때 LG 에너지 솔루션을 중심으로 한 LNF 등 코스피 주요 종목들의 상승 흐름이 두드러지게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가 좀 체크를 해봐야 될 부분 자체가 2차 전지가 아직까지는 어려움이 있는 게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ESS를 중심으로 한 투시모 확산 그리고 올해 들어서 이제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 탄산 리튬의 가격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놓고 본다면 메탈 가격과 연동이 될 수 있는 양극재 업체가 그 우선순위에 놓여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제 알테오젠이 코스피로 넘어가게 됐었을 때 코스닥 1, 2위를 차지할 수 있는 에코프로 BM과 에코프로 중심으로 하는 이런 그 영예고 확대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부분이겠죠. 그렇게 본다면 당연히 에코프로 BM과 에코프로가 그 중심에 놓여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에코프로를 한번 체크를 해보죠. 결국은 에코프로 같은 경우가 에코프로 BM의 최대 주주로서의 역할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지금 국내 업체 최초로 헝가리 양극재 공장 이 부분을 지금 준공하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연산 전기차 60만 대 분량의 캐파를 추가적으로 확대했다는 부분 자체가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도 나오고 있는데 헝가리 공장 준공 이후에 나타날 수 있는 K 양극재 최초 유럽 생산 거점을 만들었다는 측면에서 지금 캐즘에도 불구하고 이런 투자에 대한 성과 자체가 이제 업황이 돌아서기 시작할 때 그에 따른 영업 레버리지가 극대화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우리가 에코프로 BM을 주목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알테오젠의 빈자리를 채워갈 수 있는 종목은 결국은 알테오젠의 왕좌를 차지할 수 있는 에코프로 BM과 그 뒤를 이을 수 있는 에코프로 이러한 주요 종목이기 때문에 2차 전지 안에서 딱 핵심적인 종목 생각을 해보게 된다면 최근에 코스닥 시장의 활성화, 수급 유인과 더불어서 에코프로 BM과 에코프로를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쪽으로 종목들 한 번 더 압축해서 저희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김진만 위원님께는 저 2차 전지 쪽 말고 반도체 소부장 질문을 드려볼게요. 어제 이제 포토 레지스트 혹은 블랭크 마스크 이런 쪽에 대해서 중국의 일본이 소재 수출 통제를 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관련 종목들이 시세를 냈단 말이죠. 이것을 계기로 이러한 뭐 전공정 소부장을 좀 봐야 될 것인지 아니면 그냥 테마로 좀 살피고 지나가야 될 것인지 궁금합니다. 워낙 반도체 소부장에 대해서는 긍정의 시각을 최근에 많이 주셨기 때문에 때마침 좀 힘을 실는 뉴스가 나왔다라고도 보실 것 같아요. 네, 분명히 이제 좋은 이슈입니다. 시장에서도 주목을 받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반도체 소부장들이 11월에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고점에서 뭐 15%, 20% 하락한 종목들이 엄청나게 나왔는데, 즉 이제 굉장히 달콤한 사과 위에 먼지가 수두룩하게 쌓였는데, 일단은 이번에 이슈가 중국과 일본의 이슈로 인해서 이 먼지를 걷어줄 수 있을 만한 이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즉 원래 달콤했지만 먼지가 쌓여 있었는데 이 먼지
먼지를 어느 정도 어제 거래량이 터지게 되면서 먼지를 빠르게 좀 치워주었고요. 그렇게 되면은 원래 맛있었던 과일, 사과의 그런 이제 본연의 맛을 좀 느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어제 올라간 종목들 동진 세미캠이라든지 아니면 뭐 SNS텍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종목군들 내에서 보시게 되면은 SNS텍 분명히 실적 안 좋았는데 분명히 내년도에 조금 더 좋아질 것은 당연한 이야기고요. 동진 세미캠도 마찬가지로 실적 관련돼서 약간의 스크래치가 있기는 했었습니다만 그럼에도 내년이 조금 더 좋은 거는 훨씬 더 좋은 거는 시간적 여유만 되면은 당연히 올라갈 수 있을 만한 부분들이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관련주도 일단 먼저 이제 관련돼서 뭐 포토레지스트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저는 탑픽은 뭐 그냥 동진 세미캠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저 사실 동진 세미캠이 가장 우위에 있는 국내 시장에서 포토레지스트 관련된 가장 우위에 있는 기업들이 많은 부분들도 맞고 그다음에 내년에 미국 테일러 팹이 돌아가게 되면은 삼성전자의 최우선 파트너로서의 여러 가지 관련주들이 부각받을 수가 있는데 가장 우위에 있는 기업이다.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어제 보시게 되면은 반도체 내에서 조금씩 휘비가 갈리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아마 당분간 이렇게 매일매일 어느 날은 전공정 업체들이 좋을 거고요. 어느 날은 후공정 업체들이 좋을 것 같고 어느 날은 뭐 부품 쪽이 좋고 어느 날은 장비단이 좋고 이렇게 하루하루 순환매가 조금씩 돌아갈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래서 12월에는 어느 정도 소부장 쪽에 섹터 혹은 이제 그 안에 작은 섹터별로 한 종목씩 대장주들을 공략을 해보시면은 오늘은 이거 사고 오늘은 이거 팔고 저거 팔고 내일은 이거 팔고 저거 사고 이런 식의 전략을 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코스닥 랠리의 주요한 메인 포인트 중에 하나가 거래량 터진 종목을 매수하시기보다는 어차피 올만한 차트적으로 완성된 종목들을 기다리기만 해도 다음날 올라가는 모습들이 많이 보여주는 그런 경향들이 많기 때문에 소부장 업체들 여러분들 계속적으로 지켜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네. 이번에 구글 TPU 관련된 이슈도 만약에 조금 더 굉장히 긍정의 회로를 크게 돌리면은 구글의 TPU 과연 TSMC에서 어느 정도 소화를 할 수 있는가? 삼성전자 파운드리가 효과를 받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이제 긍정의 시그널까지 돌리게 되면은 저는 분명히 소부장 업체들이 12월에 산타의 주인공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11월 초였죠. 동진 세미캠 미국 그 공장 모멘텀으로 보자라고 말씀을 주셨었는데 어제 마침 또 이러한 일본 관련한 뉴스까지 더해져서 동진 세미캠의 강세가 나타났습니다. 근데 진만 위원님께서는 그럼 동진 세미캠과 반도체 소부장 탑픽을 또 뭘로 꼽으시는지? 만약에 이제 일본과 그 중국의 조금 견제 부분들에 대해서 나오게 되면 여전히 탑픽은 동진 세미캠이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CMP 쪽으로 넘어가게 되면 KC텍이라는 종목을 원래 제가 되게 좋아하는 종목인데 너무 좋아해서 공개를 잘 안 했었는데 KC텍까지 여러분들이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결국에는 업황이 좋아야지만 이런 이슈들로 인해서 주가가 조금 더 탄력적으로 안정적으로 올라간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일단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동진 세미캠은 여전히 지금 주가가 현재 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KC텍까지 좀 편입을 하면서 예전에 이제 한미반도체도 얘기 한번 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 이후로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근데 한미반도체 또한 여전히 커버를 대시를 드리면서 원래 동진 세미캠과 동진 세미캠 여전히 계속 커버를 하고 있었고 오늘 KC텍까지 편입을 하면서 요즘 제가 언급드리는 두 종목이 한미반도체 그다음에 오늘 KC텍까지 언급을 드리면서 세 종목 한번 네. 여러분들이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공정, 후공정에서 좀 골고루 뽑아주셨네요. 기존에 말씀 주셨던 뭐 동진 세미캠과 한미반도체 그리고 전공정단의 CMP, 슬러리와 장비단, KC텍 이 종목까지도 같이 얹어 주셨습니다. 세 종목으로 압축을 해봤고요. 박창규 대표님도 저희 소부장의 아이디어 탑픽 종목 듣고 싶은데 제가 얼마 전에 그 보고서를 우연찮게 읽었어요. GL리서치의 삼양 NC캠에 대한 보고서. 네. 그래서 삼양 NC캠 어제 좋았잖아요, 시세. 그렇죠. 이 포토레지스트 원재료 쪽이다 보니까 어제 반응을 보였는데 이 종목 여전히 홀딩일까요? 여전히 좀 홀딩을 해야 될 것 같고 최근에 이제 리포트를 발간을 하면서 특히나 이제 PR용 소재에 대한 국산화 특히 이런 소부장 업체 중에서 특히 소재단에서 국산화하는 모습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고 그 선두에서는 결국 PR 소재 즉 감광액에 대한 소재 국산화가 나타나고 있는데 이에 따른 매출 비중이 높은 종목 그걸 생각을 해보면 삼양 NC캠 같은 경우가 전체 매출에서 한 64% 정도가 PR용 소재 이 부분에 지금 차지하는 비중이기 때문에 지금 중국과
일본 간의 갈등 속에서 이에 따른 직접적인 반사익을 좀 얻을 수 있다는 부분, 이런 것들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런 PR용 소재는 거의 폴리머와 광산 발산체라고 하고 있는 PAG로 구성을 되는데, 핵심적인 이런 빛을 발산하는 소재인 이런 PAG를 하고 있는 쪽이 삼양 NC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64% 정도가 여기에서 지금 나오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웹케미칼이라고 해가지고 세정과 식각 쪽에 주로 사용되는 소재단이 나머지 한 20% 이상을 지금 차지하고 있는 비중입니다. 추가적으로 여기에 더해서 EUV 쪽 PR이라든지 추가적으로 HBM 쪽에 들어가게 되는 이런 범프 소재까지도 최근에 국산화하는 모습 자체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신사업 매출 비중이 한 10% 정도인데, 이러한 부분을 추가적으로 한 30%까지 올려가게 된다면 추가적인 마진율 개선 또한 나타날 수가 있거든요. 그러한 부분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PR용 소재단에서 어제 좀 반응이 나왔었던 쪽이 YC캠이었어요. YC캠 같은 경우에도 PR 비중이 차지하는 비중이 대략 한 50% 가까이 되거든요. 약 한 46% 정도 되고 있는데, 이쪽이 이런 일본이 독점하고 있는 폴리실리콘, 슬러리 이런 부분을 국산화하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매출의 절반까지도 지금 올라오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PR단에서 당연히 동진세미캠이나 솔브레인 같은 이런 대표적인 종목과 어제 좀 세게 반응이 나왔었던 2019년도에 또 이제 일본 대체하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움직였었던 경인양행, 이러한 주요 종목들도 있지만, 우리가 그동안에 익히 알지 못했던 삼양 NC캠이나 YC캠 같이 뒤에 캠자 들어가는 이런 웹케미칼이나 이런 공정 소재를 주로 하고 있는 기업들도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 주신 캠자 들어가는 삼양 NC캠, YC캠도 기억해 보겠고요. 문득 그러면 이 친구들은 어떤가 싶어서 한솔케미칼, 솔브레인 이쪽은요, 박창현 대표님? 솔브레인 같은 경우 저 좋아합니다. 2019년도에 그때 이제 일본과 갈등이 격화가 되면서 불화수소. 그때 애국 테마, 네. 뭐 불화수소, 그러니까 불화 아르곤, ARF 뭐 이런 소재단 날라갔을 때도 가장 먼저 반응이 나갔었던 쪽이 솔브레인, 동진세미캠, 경인양행 뭐 이런 주요 종목들이었거든요. 한솔케미칼 마찬가지이고요. 이런 공정 소재를 하고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가 단기적으로 최근에 이제 반도체 종목들의 이런 가격이 스팟 가격이 꾸준히 올라오고 고정 가격이 올라가면서 램프업하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그동안에 우리가 장비단을 1차적으로 업황 개선에 따른 턴어라운드를 보면서 봤다면 소재 부품단까지 같이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났었고, 최근에 기파이나 CCL 쪽이 가장 먼저 움직였었잖아요. 그러한 모습이 하나의 지금 현재 중요한 변곡에 놓여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즉 일본과 중국 간의 갈등 속에서 일본이 이런 PR용 소재를 수출하는 모습이 안 나오게 된다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쪽은 국내 업체들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말씀하셨던 솔브레인이나 한솔케미칼 같은 경우도 이에 따른 직접적인 수혜 받을 수 있는 부분이고요. 이를 차치하고서라도 이미 번업단의 램펌 자체가 꾸준히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러한 흐름이 지금 포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러한 부분 같은 경우는 기회가 될 때마다 계속 늘려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종목들은 또 코스닥 소부장이잖아요. 그런 것들 생각을 해보면 추가적인 패시브 자금 유입까지도 기대해 볼 수가 있겠죠. 네, 좋습니다. 이렇게 일본과 중국의 갈등 속에서 급부상하게 된 반도체 소부장에 대한 각 종목 전략을 챙겨봤고요. 김진만 의원님, 지금 일본과 중국의 갈등 그리고 엔화 강세 속에서 상대적 매력이 부각되는 한국으로의 여행지 선택 우위, 이것에서 인바운드 소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죠? 죄송해요. 대본이 쓸모가 없죠. 전날 저희가 이런 질문 드릴게요 했던 거 다 엎어진 상황인 거 압니다. 그래서 두 분의 표정이 되게 많은 걸 말씀해 주셨는데 두 분이 다 소화해 주실 걸 알고 저희가 이렇게 질문을 드립니다. 지금 제작진도 빠르게 지금 질의응답 막 자막 만들기 바쁜 소리가 들리는데요. 김진만 의원님, 만약에 한국으로의 인바운드 관광객이 중국에서도 더 오고 일본에서도 넘어오고 뭐 이렇게 된다면 일본 입장에서도 엔화 강세 속에 한국 여행 올 때 좀 더 유리하잖아요. 그럼 환율 측면에서. 그럼 양쪽에서 온다고 쳤을 때요. 어제 보면 막 백화점도 너무 잘 갔고 화장품, 뭐 카지노, 호텔 다 일어섰단 말이죠. 엔터 빼고.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일전에 글로벌 텍스프리 꼭 보자라고 말씀 주셨던 게 기억이 나서요. 네, 일단은 관련돼서 분명히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원래 이제 뭐 WWE 이야기도 하는데 일본과 중국은 진짜 정말로 사이가 안 좋은 것 같아가지고서 한국이 충분히 반사 수혜를 얻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굉장히 잘 짚어주셨는데 일단 뭐 카지노 쪽
저는 한번 코멘트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카지노 쪽 보시게 되면 GK도 그렇고 이제 파라다이스도 그렇고 일단 고점에서 밀린 거는 12월에 대한 여러 가지 조금 이제 지수적인 부담 측면에서 나왔던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파라다이스랑 GK 두 종목이 지금 하단부에서 수급들이 정말 좋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즉 이런 모양의 지수만 안정적이게 되면 전고점까지 움직이는 데는 거의 지장은 없을 거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요즘 이제 화장품이나 미용 의료기기 쪽에서 기관 쪽에서 너무나 안 좋게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 파마리서치 급락 나온 거 여러분들 보셨을 겁니다. 근데 굉장히 뜬 소문이긴 하지만 수출 데이터가 안 좋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올 때마다 화장품 쪽은 일단은 긍정의 시그널이 나왔을 때는 윗꼬리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하락 시그널 혹은 이제 약간만 기스만 나도 굉장히 시장에서 예민하게 반응한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저는 일단 화장품이나 미용 의료기기 쪽은 올라도 일단 조금 추세적으로 하향 쪽에 조금 있다. 뭐 좋은 거는 주가는 안 좋고요. 실제 업황은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으니까 그쪽은 사실 뒤로 밀어보실 필요가 있고 일단 호텔과 카지노 쪽 한번 여러분들이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거기서 조금 더해서 유통 쪽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이제 면세 쪽은 지금 환율이 너무 비싸가지고서 면세점을 가도 이제 그냥 인터넷으로 구매하시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그렇게 이제 업황이 좋지는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리테일 쪽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요즘 편의점이 안 하는 게 없습니다. 오히려 정말로 많은 이제 그 안에 여러 가지 것을 커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저라면은 리테일 쪽이랑 유통 쪽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은 CJ 대한통운까지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이제 BGF와 그다음에 GS 리테일 중에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일단 GS 리테일 쪽으로 한번 손을 들게 되면서 일단 관련돼서 여러 가지 유통 쪽 이야기 드리면 GS 리테일과 대한통운 한번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여행 쪽으로 살짝 돌리게 되면은 카지노 주를 우선적으로 보실 필요가 있다.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지노랑 이런 유통 리테일 종목 글로벌 텍스프리 얘기해 주셨나요? 안 했는데 사실 글로벌 텍스프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통 후회를 받을 것으로 전망은 하는데 화장품 쪽이 지금 요즘 주가가 너무나 안 좋아가지고서 이게 수혜를 받을 수 있을지 사실 뭐 주가상으로 봤었을 때 가격적인 메리트는 충분히 있는데 시장에서 이거를 평가를 해줄지 안 해줄지가 약간 의심 가는 부분들이 있어서 요즘은 의심 갈 만하면 그냥 안 사는 게 마음이 좀 편합니다. 그래서 일단 사실상 약점이 없는 쪽을 공략을 해야지 12월에 조금 더 좋을 거다라고 생각이 되라서 일단은 굳이 약점 있는 섹터를 공략할 필요는 없다. 나중에 조금 더 수급적인 개선세가 체크를 되고 그 이후에 들어가는 게 조금 더 낫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중국과 일본의 갈등 속에서 이제 관광객이 유입됐을 경우 수혜를 볼 수 있는 분야에 대한 김진만 위원님의 시각이었고요. 일단 프리마켓 분위기 확인하고 추가적인 질의응답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프리마켓은 시총 상위 종목들 1위부터 5위권까지는 오름에 시작합니다. 상승폭이 그리 크진 않아도 그래도 SK하이닉스 0.7% 오르고 있고요. 미국에서 이제 금리가 불편해지기도 했고 비트코인과 테마단의 종목이 모조리 다 흔들림이 컸었기 때문에 국내에서도 일단 크게 방향을 보이는 종목군들이 없습니다. 그래도 코스닥 쪽에서 에코프로 PM, 레인보우 로보틱스, HLB 등 올라가는 모습 확인이 되고 있네요. 주가 등락률 상위로 곧장 가보겠습니다. 앞서 이제 캠 들어가는 종목들 보라고 하셨던 박창윤 대표님, 삼양 NC캠 9%, YC캠 6%, 그리고 김진만 위원님의 동진세미캠 4.5%. 눈에 띄는 게 우주네요. AP위성과 인텔리안테크 올라가는 모습 확인되고 있고요. 감속기 쪽에 SPG 역시나 오늘도 관심권역에 들고 있습니다. 에브리봇 등의 로봇주 일부 들어가 있네요. 그 밖에 눈에 띄는 종목은 큐렉소가 5% 오르긴 하는데 큐렉소는 요즘에 약간 프리마켓에서만 반응을 하고 오히려 본장에서 힘이 조금 약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이 관련해서 NC캠, 동진세미캠, YC캠은 앞서 얘기해 주셨으니까요.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박창윤 대표님의 중국 관련한 소비주 어떻게 전략 짜시는지 듣겠습니다. 중국 관련 소비주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코스닥이 부각이 되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연말 쇼핑 시즌을 맞아서 특히나 이제 그 한일령으로 인해서 일본 관광객 유입 자체가 좀 일부 둔화되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 중국이 지금 일본을 대체를 하게 되면 결국 선택할 수 있는 관광지가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 싱가포르, 이쪽이 여기에 있을 수가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바로 옆으로 오게 되면 우리 한국 여기에 해당이 되는 부분이겠죠. 이게 구체적인 데이터 숫자로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10월 달에 이제 외국인 관광객 숫자가
173만 유입이 되었고요. 8.7% 전년 동기 대비 성장하는 모습 자체가 포착이 되었습니다. 특히나 눈에 띄는 부분이 무비자로 입국을 한 중국인 관광객 숫자인데요. 무려 전년비 20% 이상 증가를 했죠. 정확하게는 20.5% 증가를 했기 때문에 연말 관광 특수 이런 부분을 기대해 볼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본다면 당장 국내로 들어왔었을 때 묵을 수 있는 숙소 제공을 할 수 있는 호텔 체인을 가지고 있는 GSPNL 그리고 서부 T&D 대표적인 두 종목이 여기에 해당이 된다고 볼 수가 있는 부분이겠죠. GSPNL 같은 경우에는 자회사 파라나스 호텔을 운영을 하고 있고 최근에 강남 쪽에 주요 거점에 특화되어 있는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고요. 3분기 별도 영업이익 기준으로 좀 반란해서 봤더니 199억 기록을 하면서 무려 전 분기 대비해서도 72% 이상 성장하는 모습 자체가 나타났습니다. 즉 숫자로서 그대로 증명이 되고 있는 모습이고 서부 T&D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서울에서 최다인 1,700객실 보유를 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에 주가 하락을 뒤로 하고 추가적으로 이런 자산 가치가 추가적인 부각이 되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낮은 상가라든지 인천의 서부 트럭 터미널 그리고 인천이 아니죠. 그 신정동의 서부 트럭 터미널 그리고 인천은 이런 사이트 개발에 대한 기대감까지도 추가적으로 올라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호텔 쪽에서는 서부 T&D와 GSPNL 이 두 종목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에서 말씀해 주셨던 대로 저도 글로벌 텍스프리 상당히 좋아합니다. 3분기 별도 영업 기준으로 75억 기록을 하면서 전년비 50% 이상 성장하는 모습이 나타났었고요. 문제가 되었었던 이런 에스테틱 쪽이 차지하는 비중이 한 30% 정도가 되는데 일몰제로 인해서 이런 부분이 내년에 사라질 수 있다는 우려감 자체가 좀 더 확장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즉 일몰제가 끝나는 게 아니라 내년까지도 좀 더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리바운드 자체가 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하락을 뒤로하고 꾸준히 올라가는 모습이 다시 한번 포착이 되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렸던 GSPNL, 서부 T&D, 글로벌 텍스프리까지 이 세 종목 주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 주신 종목들 순차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네요. 우주 쪽을 제가 빼놓은 이슈가 있었네요. 아리랑 7호 교신 성공 뉴스가 새벽에 전달이 됐었는데 아마 그런 영향 속에서 오늘 일부 우주 관련한 종목들이 올라가고 있진 않나 싶습니다. 추가적으로 이슈나 시세가 나올 경우 저희가 또 자세하게 잡아서 브리핑하도록 할게요. 자, 올라가는 쪽에서는 로봇도 보입니다. 지금 코스닥이 강세를 보인다면 이라는 가정하에서 바이오, 반도체, 소부장 혹은 인바운드 관련 종목들 보고 있는 가운데 로봇주는 사실 실적 시즌 잠깐 빼고는 올해 계속해서 이슈가 됐던 것 같아요. 오늘도 하이젠 RNM, 큐렉소, SPG, 이런 유일 로보틱스, 레인보우 로보틱스 다 가고 있습니다. 김진만 의원님, 로봇주에 대한 추가 업데이트 전략이 필요할 것 같아요. 기존의 사면이랑 한라캐스트 말씀 주시고 좋은 시세가 났단 말이죠. 네, 일단은 로봇이 비싸긴 합니다. 진짜 정말 비싸긴 한데 사실 이제 SPG도 그렇고 이제 일본 기업이죠. 이제 하모닉 드라이브라고 세계 감속기 점유율 1위 기업이 있는데 시총이 2.5조밖에 안 돼요. 2조 5천억밖에 안 되는데 한국 SPG가 1조 3천억 원, 그다음에 로보티즈 3조 5천억, 그다음에 레인보우 로보틱스 8조 5천억. 비싸긴 합니다만 비싸다고 해서 안 살 건 아니고 이제 로봇은 코스닥 쪽 수급이 나오게 되면은 여기서 추가적인 시세가 가능한데 이제 여기서 기존에 알았던 종목을 매수를 하느냐 아니면 새로 로봇에 편입이 되는 종목군들 내에서 한 번 정도 강한 시세를 기대하느냐 이 두 가지의 차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만약에 여기서 신규로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께서는 이제 링크 솔루션이죠. 아마 갖고 계신 주주분들께서 테슬라 옵티머스 관련된 이야기 때문에 꽤나 기대를 크게 하는 상황에서 또 신규 상장주의 매력도가 좀 있기 때문에 링크 솔루션을 오늘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어제 저녁 방송에서 한번 코멘트 드렸었는데 사이닉 솔루션이라고 반도체 설계 기업인데 이 관련돼서 칩 관련돼서 이제 로봇 쪽에 들어간다라는 이야기가 회사 내에서도 계속적으로 이제 홍보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오늘 이제 새로운 종목군들 내에서 보시게 되면은 링크 솔루션과 그다음에 사이닉 솔루션 두 종목 한번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존에 있었던 우리가 아는 종목군들 내에서 코멘트를 드리면은 네. 하이젠 RNM만 신고가를 못 갔습니다. 그래서 한 번 정도 이쪽에 이제 예전의 왕자를 찾게 되면 혹은 코스닥 쪽에서 수급이 조금 더 들어오게 되면 하이젠 RNM도 예전에 직전 고점을 한번 돌파하는지 여부를 잘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SPG나 사면, 한라캐스트 여러 종목들 로봇에 대해서 10월경부터 말씀을 주셨었고 좋은 수익들이 났지만 지금으로서는 볼 수 있는 조금 더 간 로봇주, 하이젠 RNM을 비롯해서 앞서 이야기 주셨던 사이닉 솔루션 그리고 링크 솔루션 등 저희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박창규 대표님 역시나 로봇주에 대한 전략 저희 주셔야 될 것 같은데 한라캐스트, 고영, WSI
또 얘기 주셨던 걸로 기억합니다. 맞죠? 맞아요. 특히나 이제 어제 고용이 한 10% 이상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의료용 로봇에 대한 기대감 이런 부분이 나타났었죠. 뇌수술용 로봇 카이머로 FDA 승인 이후에 나타날 수 있는 이런 확장에 대한 기대감 자체가 꾸준히 나타나고 있죠. 인티티브 서지칼 같은 경우가 한 160조 가량 이렇게 하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다빈치 로봇에 대한 확고한 시장 경쟁력을 가지고 있고 메드트로닉 등 이런 주요 종목들이 그 뒤를 따라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이런 큰 시장에 지금 고양 같은 경우가 진출을 하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이제 FDA 쪽에 지금 승인을 받은 뇌수술용 내비게이션 로봇에 대한 기대감 자체가 추가적으로 실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우리가 이제 앞에서 말씀해 주셨던 하이젠 RM을 비롯한 이런 감속기 그리고 액추에이터 이런 주요 종목들도 있지만 뇌수술용 로봇 쪽에 즉 본업단을 잘하고 있으면서 뇌수술용 로봇 쪽에 좀 특화되어 있는 이런 주요 기업들도 잘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본다면 앞에서 말씀드렸던 고영 플러스 WSI 같은 경우도 우리가 당연히 주목해 봐야 될 종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업단은 의료용 그러니까 의약품 유통 쪽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쪽에서는 수익이 잘 나고 있어요. 그리고 자회사 인트로바이오 파마를 통해서 제형 변경 기술 이런 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GLP-1 계열의 이런 제형 변경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에 따른 기대감 자체도 우리가 충분히 실려 있다고 보고 있고요. 거기에 더해서 자회사인 이지메디봇이 하고 있는 것이 유봇이라고 자궁 거상형 로봇 이쪽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산부인과 쪽에 이렇게 주로 들어가는 부분이거든요. 이에 따른 지금 최근에 리포트도 꾸준히 나오고 있고 저도 최근에 리포트를 냈거든요. 그런 부분을 보시게 되면 산부인과 복강경 수술 그리고 이런 주입용 어시스트 로봇 이쪽이 약물 주입용 어시스트 로봇이죠. 이쪽을 주로 하고 있는 쪽인데 이에 따른 가치가 크게 올라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식약처 제품 허가 그리고 품질 관리 인증 이런 부분이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 내년부터 매출로 일조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크호스로서 주목해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 주신 이 종목은 제공약을 해볼 수 있는 종목으로 저희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로봇에 대한 이야기 살펴봤고요. 오늘 프리마켓 기준 주가 등락률 하위권에 그러니까 많이 빠지는 종목들에서 펩트론, 케어젠 최근에 조금 약간 공시 일정 관련한 노이즈가 있는 기업들이죠. 릴리와 이슈 혹은 임상 일상의 이슈, 어제 케어젠 그리고 각 펩트론 하락 들어갑니다. 10%씩 밀려나고 있고요. 한올 바이오파마도 오른 것에 대한 부담이겠죠. 3% 하락. 리가켄바이오, 알테오젠, 대화제약, 바이오다인, 셀바스 SK, 지노믹트리 다 바이오 쪽이 빠지네요. 셀트리온 제약, 에스티팜 등등에서 하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바이오의 하락을 반도체 소부장, 로봇 등등에서 받아가주길 좀 바라보면서 다음 이제 픽으로 가겠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감안했을 때 좋게 보고 계시는 섹터, 종목, 전략 다 괜찮습니다. 김진만 위원님 어떻게 갈무리하십니까? 네, 오늘은 되게 생소한 굉장히 좀 소외 쪽 받고 있는 이제 의류와 그다음에 의류 OEM 업체들 한번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일단 미국 쪽에서 좀 뭐 이제 갭이라든지 아니면 아벡보름비 같은 굉장히 소형 이제 의류주들이 반등에 성공을 하고 있는데 뭐 여러 가지 이유 있겠지만 미국에서 이제 관련된 소득세 관련된 이야기들도 계속적으로 좀 이제 소비자들에게 긍정적인 시그널을 그다음에 현금 지급에 대한 기대감들이 나오게 되면 일단 뭐 주식을 살 수도 있습니다. 그들이 현금이 들어오게 되면 주식을 사면 뭐 주식 시장이 좋으면 좋은 거고요. 만약 여기서 소비 쪽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일단은 관련돼서 의류 쪽 이제 미국 쪽에서도 굉장히 턴어라운드하는 모습들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의류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즘 이제 아디다스랑 나이키를 가면은 원래는 스포츠 의류만 판매를 하고 있었는데 요즘 이제 일상복들을 굉장히 많이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국내와 연결시켜서 보시게 되면 일단 의류주 국내에서 감성 코퍼레이션 여러분들이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OEM 업체로 넘어가게 되면 아디다스의 화승 인더 여러분들이 분명히 매매하기는 정말 어려운 종목 중에 하나인데 여기서 매력적인 가격적인 메리트와 그다음에 제가 여러 가지 쓰는 시나리오를 보시게 되면 충분히 현재 구간에서 손해 보지 않고 매매하기 좋은 구간에 진입이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오늘 날씨가 춥죠. 그러면은 의류 쪽도 한번 정도 겨울에 배당을 받듯이 두꺼운 패딩 혹은 이제 의류를 판매하는 여러 가지 업체들 또한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관련된 전략이 궁금하신 분들께서 하단에 지금 나가고 있는 QR 코드로 이제 핸드폰 켜시고 그다음에 카메라 켜시고 찍어 보시면은 저랑 소통하실 수 있는 창구로 안내가 되니까 저의 오늘 전략 여러분들이 궁금하시면은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부쩍 추워지니까 또 그러네요. 의류주도 한번 들여다볼 시기인 것 같습니다. 자, 박창윤 대표님께서는 마무리 전략 어떻게 짜십니까? 앞에서 이제 그 종목 중심으로 좀 이렇게 같이 체크를 해드렸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저도 이제 최근에 이제 보안 쪽 같은 경우를 좀 주목을 해보고 싶은데요. 보안 쪽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산업보고서와 그리고 보고서를 발간한 휴네시온 같은 경우를 좀 주목을 해보고 싶습니다. 일단 쿠팡이 문제가 되었었죠. 주말 사이에 쿠팡이 내부 직원이 결국은 이제 가지고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외부로 유출하는 모습이 나왔는데 그런 것들 생각을 해보면 국내에서 망 연계 1위 사업자가 바로 휴네시온이거든요. 즉 인터넷망, 외부망과 내부망을 분리하는 기술을 가지고 있고 망 연계 솔루션 국내 1위 사업자입니다. 얼마 전에 이제 국정자원 이제 그 서비스 쪽 이 화재가 났었을 때도 실질적으로 휴네시온이 가가지고 긴급 지원을 했었고 망 분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망 연계 솔루션 구축을 새롭게 하는 모습이 나타났었는데 이번에 이제 쿠팡 같은 경우가 문제가 되었었던 부분 자체가 결국 내부 데이터베이스를 외부로 빼는 부분이었었잖아요. 그러한 것들을 실질적으로 이제 막아줄 수 있는 관련 솔루션을 가지고 있는 쪽이 휴네시온이기 때문에 이쪽을 우리가 좀 현 시점에 시장 흐름과 맞물려 가지고 당연히 주목을 해봐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신사업으로서 PQC 그러니까 양자 내성 암호 쪽에 관련 기술을 가지고 있고 실질적으로 그와 관련돼서 박람회를 통해서 시연이라든지 관련된 사업에 대한 로드맵 이런 부분을 꾸준히 발표를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잘 하고 있는 망연계 솔루션 플러스 PQC까지 같이 주목을 해보자. 그래서 지금 누구도 주목하고 있지 않지만 이런 보안 쪽 같은 경우가 이번 주 좀 더 확산이 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된다면 외부망과 내부망 분리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휴네시온 같은 경우도 주목을 해보자 하면서 오늘 종목 중심으로 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네. 말씀 주신 내용들 저희 잘 기억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과 은, 구리 이런 쪽의 상품 시장에서도 강세가 나타나고 있고 금속에 대한 뭐 희소성 이런 걸 주목하는 시각들도 너무나 많아지고 있어서 약간 채굴과 관련해서 건설 기계 쪽도 재건 모멘텀 붙었다 이렇게 보자라는 시각들 나오는데 추가 질문을 드릴 시간이 없네요. 그러면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번에 질문으로 넘겨놓도록 하겠습니다. MTNW 김진만 위원님, GL리서치 박창윤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